오늘 12월 마지막, 12월이 마지막이 아니라 2025년 마지막이고, 니체 네. 11주 차고 총 33주 차입니다. 혼자일 수 없다면 나아갈 수 없다. 네, 또 한번, 어, 발췌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 페이지 읽으면서 조금 마음에 들었던 것은 기분이 우울하다면 추한 것과 가까이 있다는 뜻이다라는 문장이 조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니체의 소개는 계속 제가 앞에 보여드리는 거는 이런 철학이나 역사를 공부할 때 항상 이런 연도나 이런 게 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니체가 1844년에 태어났고 1900년도에 죽었다라는 거. 그래야 중간중간에 다른 얘기를 엮을 때 조금 이렇게 뭐 진화론 오늘 이야기도 나오지만 진화론 이야기 나올 때 진화론을 니체가 경험했을까 아닐까 이런 걸 또 생각할 때는 진화론이 나온 또 시기나 이런 거를 유추하다 보면 이런 니체의 나이나 태어난 연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55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죠. 의사소통은 언어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네, 이런 꼭지고요. 또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얘기죠. 언어만 안다고 네, 소통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 언어란 개념에 대한 소리의 기호이다. 블레블레. 네, 완벽한 소통을 원한다면 블레블레. 언어에 담긴 개념의 공통적인 체험과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너무나 공감하죠. 국어만 다 알고 우리가 영어만 잘한다고 해서 외국인과 소통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들이 느끼고 있는 정서적 체험과 이해가 있어야만이 예, 또 소통이 잘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안에서 오랫동안 살아야만이 또 제대로 된 소통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언어란 개념에 대한 소리의 기호이다 이 문장을 보면서 저도 좀 이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정말 이런 영어든 국어든 이렇게 텍스트된 기호를 우리가 읽고 뭔가 이해하고 머릿속으로 그리고 상상하고 이런 행위가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아니, 국어, 기억, 니은, ABC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머릿속에 뭔가를 그리고 이해한다는 게 이게 도대체 인간의 어떤 이 영역이라는 게, 이 이해 영역이라는 게 뭘까? 그래서 참 이런 문자 기호를 가지고 이걸 우리가 뭔가를 이해하고 소통한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다는 생각을 좀 했기 때문에 한번 제가 느낌을 좀 적어봤고요. 156페이지에 아무것도 파괴하지 않는 폭발이라는 꼭지입니다. 인간의 정신력이 극대화되면 어느 순간 모든 것이 쓸모없게 보일 때가 있다.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니다. 정신의 강함을 보여주는 징후다. 블레블레. 최상의 허무주의는 더 이상 공격할 의사도 가치도 못 느껴 방관하는 포기 상태다라는 문장을 니체가 적었는데요. 정신력이 극대화되면을 저는 깨달음을 얻으면으로 바꾸면 문장이 좀 더 자연스럽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뭔가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이 다른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을 좀 쓸데없는 일처럼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저가 깨달음 얻지도 않았지만, 저도 되게 비질비질하다가 뭔가를 조금 알게 됐을 때, 이 주변에 있는 내가 안달했던 것들이 순간적으로 되게 좀 무의미하게 느꼈던 적도 있거든. 요즘도 가끔씩 있고. 그래서 그건 허무주의는 아닌 것 같고, 니체도 그거 비슷한 걸 느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정신의 강함을 보여주는 징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비슷하게 좀 느낀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고요. 근데 제가 이런 느낌도 있어요. 뭔가 좀 깨달은 이들이 일상에서 발생하는 상처나 흔들림에 휘둘리지 않는 건 아닌데, 휘둘리더라도 금방 제자리를 찾죠. 네. 그래서 그런 느낌도 좀 있고요. 156페이지에 또, 허무의 끝이 인간에겐 종교가 될 수도 있다. 이러면서 블레블레. 종교란 무엇인가? 믿음이다. 믿음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그것을 참으로 간주했기에 발생한다. 허무의 끝에서 인간이 믿음을 그리고 종교를 발견했다는 것은
허물을 참으로 간주했다는 논리를 성립시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읽으면서 좀 논리적 비약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왜냐하면 모두 죽는다? 뭐 죽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 두려움인데 그래서 의미 없다? 의미 없음이 허무다? 그래서 허무가 참이다? 그래서 종교화된다 이런 이야기를 쭉 엮어내시는데 그래서 조금 논리적 비약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157페이지에 참된 세계란 존재할 수 없으며 그러므로 믿음을 양산하는 어떤 진실이 완벽한 참이라는 논리는 불완전하다. 그것을 참으로 인정하는 출처가 객관적 실체가 아닌 인간의 가상적인 마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최상의 허무주의마저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 그래서 인간이 마음으로 만들어낸 가상의 진실과 가상의 거짓을 그것을 믿고 의지해 결국에는 몰락하는 과정을 겪지 않고도 우리를 둘러싼 이 실체가 없는 진실과 거짓의 가상성을 시인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진정한 힘의 모습. 아무것도 파괴하지 않는 폭발이다. 솔직하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안 되고요. 그냥 뭐 이 질문에 이 친구 니체가 했던 질문이 최상의 허무주의를 뛰어넘는 힘을 뭐 제가 문장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몰락하는 과정을 겪지 않고도 진실과 거짓의 가상성을 시인할 수 있는 용기라고 합니다. 뭐 잘 이해가 안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158페이지에 마침내 내가 나를 믿어 의심치 않는 광기를 주소서라는 꼭지입니다. 과거의 존경받던 습관과 미신의 속박을 부수는 것은 광기다. 그렇죠. 맞죠. 세상이 바뀌려면 뭐 습관이 바뀌든 관습이 바뀌려면 광기로 똘똘 뭉친 이들이 있어야 하죠. 그냥 그 규격화된 세상에 그냥 편협, 그냥 그 올라타려고 하시는 분들은 세상을 바꿀 수 없죠. 그러니까 세상이 잘 안 바뀌죠. 뭔가 그게 반론을 제시하고 뭔가 어떤 급진적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러면 그분들은 광기가 필요하죠.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뭐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는 법을 파괴하렵니다. 시체가 살아 있는 자들을 두렵게 만들듯 법이 나를 두렵게 만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이게 뭐 제가 해석할 때 그리스도교 관습이나 특히 잘못된 도덕 규범이 니체에게는 아마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예, 충분히 공감이 되죠. 뭐 그 당시에 정치와 종교가 합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 황제가 거의 하는 명령이 신의 명령인 것처럼 많이 일치화됐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니체나 아마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저도 요즘에 뭐 기독교, 불교, 뭐 카톨릭교 그분들이 하는 말하는 거 보면 와 저런 분들이 야 저런 분들이 목사고 뭐 신부고 막 스님이구나 막 이런 혼자 막 참 웃기다 생각도 많이 하는데 아마 니체도 그랬을 거예요. 그 당시엔 더 했을 거니까. 모든 시대의 가장 생산적인 인간들이 겪었던 가장 쓰라리면서도 황량하기 짝이 없는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을 누가 감히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인가? 나의 비도덕은 가장 극단적인 도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뭐 이런 잘못된 이런 세계는 자신만 좀 이렇게 쳐다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잘못된 신의 체계를 깊이 들여다보고 반론할 수 있는 건 나다, 니체다 하는 약간 자뻑 스스로 혼자 막 이렇게 막 자기 잘난 것 같은 느낌에 도취된 느낌도 좀 받았고요. 그런데 세상의 결을 조금씩 이렇게 깨우친 사람들 이런 생각 좀 자주 하죠. 그래서 뭔가 좀 알게 됐을 때 특히 초등학교 한 2, 3학년 아이들이 뭔가 다 깨우친 것처럼 막 이야기할 때 있죠. 선생님한테 배웠어 하면서. 그게 다인 것처럼. 어른들이 막 할 말을 잃을 때가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도 전 들었어요. 네. 159페이지에 그대들에게 초인을 가르치고자 한다라는 꼭지입니다.
인간은 초월해야만 하는 존재이다. 인간으로부터 초월하기 위해 그대들은 무엇을 했는가? 예로부터 존재는 자기 이상의 것을 창조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대들은 무엇을 했는가? 블레블레. 인간을 초월하는 것보다 동물로 퇴화되기를 원하는가라는 문장을 써 있습니다. 뭐 니체의 대표적인 사상이죠. 초인 위버맨시. 예. 자신을 극복하는 사람. 초이 사상이죠. 네. 뭐 니체가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자기계발서에 이 현시대 자기계발서에 니체가 가장 많이 인용이 되고 있죠. 왜? 끊임없이 자신을 극복하라고 하니까. 자기계발의 뭐 문장이 이거잖아요. 너를 극복해. 더 열심히 살아라는 거잖아요. 그 니체가 이 150년 전에 했던 얘기잖아요. 159페이지에 네. 원숭이와 인간을 비교할 수 있는가? 인간과 초인을 비교할 수 없다. 그대들은 벌레로부터 시작하여 인간이 되었다. 블레블레. 아직도 원숭이다. 그대들이 가장 현명하다고 칭송하는 자들도 여전히 식물과 유령 사이를 배회하고 있다. 뭐 이렇게 적어내면서 그래서 제가 이 그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언제 발표됐는지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분 집 니체가 지금 이- 벌레다라고 하잖아요. 아직도 우리는 원숭이다라고. 종의 기원이 1859년에 발표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니체도 이 종의 기원이 그때 당시 센세이션 했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아직도 원숭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뭐, 진화론 같은 경우가 저는 충분히 공감도 되는데 이게 같은 종끼리는 충분히 공감이 돼요. 인간이 인간으로 발전하는 과정, 새가 새로 발전하는 과정. 그런데 진화론에 이런 반론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잃어버린 고리라고, 미싱 링크라고. 그러니까 종과 종 간의 진화하는 과정에 증명이 확실하지 않다라고 특히 기독교에서 말 많이 하죠. 저도 약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또 진화론자들은 이거 종과 종 간의 관계에 반론으로 어류에서 조류로 변했던 화석 시조새라는 것으로 반론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반론도 있어. 과도기 있었다고 하면서 또 진화론이 좀 더 확실한 거야. 창조론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조새도 하나의 종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도기적인 행태가 아니라. 그래서 니체도 당연히 이 당시에 뭐 니체가 뭐 종의 기원 발표하고 나서 이거 봤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원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네. 160페이지에 네. 형제들이여 대지에 충실하라. 더 이상 저승을 말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라. 그들은 독을 끼얹은 자들이다. 그들은 생명을 멸시하는 자들이며 죽어가는 자, 스스로 독을 물려받은 자들이다. 대지는 이런 자들에게 권태를 느낀다. 그들은 저승으로 사라지는 게 낫다. 지난날 신에 대한 모독은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건대 신은 죽었다. 그의 죽음과 더불어 형벌도 죽었다. 지금은 대지에 대한 모독이 가장 무서운 형벌이다. 네, 뭐 며칠 전에도 했었던 얘기죠. 뭐 신은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석하겠더라고요. 현실의 땅을 딛고 있는 사람들아, 죽음 이후의 상황을 신경 쓰지 마라. 지금 여기에서 자신을 극복해라. 그리고 제가 좀 덧붙이면 너 주변을 천국으로 만들라. 뭐 이런 얘기 정도. 네. 지금 여기가 더 중요하지. 죽음 이후의 삶을 가지고 뭔가를 장사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 니체도 뭐 이런 데서는 부분적 자명함은 있죠. 네. 그렇지만 완전히 믿을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163에서 164페이지에 기분이 우울하다면 추한 것과 있다는 뜻이다. 제가 조금 가슴에 담았던 문장이죠. 추한 것들로부터 마음을 떨어뜨려야 한다. 블레블레. 힘을 쟁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 삶을 주도하는 권력을 발휘해 보는 것이다. 인간이 맛볼 수 있는 용기와 긍지에 다가서는 것만으로도 추함이 떨어져 나간다. 추함으로부터 멀어지면 마음은 자연스레 아름다운 것들 곁으로 다가간다.
의식하지 않고도 우리는 결론에 직면한다. 결론의 전제는 우리의 본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게 영성적으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뭔가 우울하다고 하는 거는 뭔가에 지금 몰입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기분이 우울하다면 어떤 것에 지금 몰입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고, 우울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분들이 도박하고 운동하고 공부하고 심지어 마약 같은 거 하죠. 우울하지 않기 위해서거든요. 네. 근데 이런 공부나 이런 거는 조금 덜하긴 한데 마약이나 이런 도박은 더 많은 걸 원하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지금 우울하다면 지금 약간 산만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 정신이. 그럼 우리는 좀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영성에서 몰입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상태가 그래서 결국 우울한 거예요. 도박이나 마약이나 공부나 이 집중하고 있는 거는 그 순간에 그걸 사랑하고 있는 상태죠. 네. 제가 뭐 깨달았던 건 중에 큰 건이죠, 이거는. 몰입은 사랑이다라는 얘기. 164페이지에 모든 인간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아름다움에 대한 감지는 무엇인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감탄이다. 인간은 스스로를 가장 아름답게 느낀다. 자신의 본능을 가장 아름답게 느낀다는 뜻이다. 인간이 추해지는 단 하나의 과정은 자신의 본능을 두려워할 때뿐이다. 자신의 본능에서 멀어지는 것이 추함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자신에게로 돌아가라고 끊임없이 영성학자들이나 종교나 기독교, 천주교, 불교에서 이야기해요. 그게 결국은 너답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자신대로. 그게 너의 본능에 네가 갖고 있는 근원적인 본능적인 너 자신을 펼쳐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니체도 같은 얘기를 하죠. 자신의 본능을 가장 아름답게 느끼고 자기 자신한테 감탄하는 게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에서 멀어지면 우리가 넣지 않아지면 우리가 좀 추해진다, 추함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읽으면서 딱 떠오르는 게 이런 사이코패스들 있죠. 유영철 같은 애들.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유영철 같은 연쇄살인자들은 살인할 때 되게 만족했다는 제가 인터뷰를 봤거든요. 사람을 죽일 때 기뻤대요. 그래서 지금 그 친구들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고립이 되어 있는데도 그때 당시 좋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봤어요. 사이코패스들이 아니. 그럼 결국은 이 얘기로 유추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 친구들은 자기 본능대로 살았던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본능. 그러니까 약간 DNA가 잘못된 친구들이긴 하지만 그 본능대로 살았으니까 행복했다는 거예요. 사람 죽일 때. 우리가 볼 때는 좀 아닌데도. 네. 그래서 대다수의 일반 사람들은 자신의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야 아름답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기준은 본능에 아름답게 사는데 우리가 강아지들도 본능에 따라 살죠.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해지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밥 주면. 그러면 인간이 달라지는 건 뭐냐면 본능에 따라 살기는 하는데 하인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그 기준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과 동물과 차이인 거예요. 근데 유영철이나 이런 애들은 그냥 동물이죠. 연쇄살인범은.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 자기를 기쁘게 해버리는 거잖아요. 네, 이 차이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본능대로 살아야 돼. 그런데 타인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라는 그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165페이지에 낡아 빠진 잉크 대신 펜 끝에 그대의 피를 적셔라 라는 문장입니다. 너무 멋져가지고 이런 문장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생각까지 좀 들었습니다. 나는 세익스피어처럼 가슴 아픈 책을 아직 읽어보지 못했다. 인간이 이토록 많은 유머를 얻으려면 얼마나 오랫동안 괴로워야 되는 것일까라는 문제. 그래서 뭔가 유머를 얻으려면 그만큼 괴로움이 있어야 되죠. 그냥 즐거운 사람이 즐거운 게 아닌 걸 이 니체도 알고 있는 거죠, 결국.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봐도 개그맨들 중에 남을 웃기는 직업들 중에 자신의 어릴 적 아픔들이 진짜 많았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분들의 조금 빙의를 해보면 그분들은 웃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너무 어릴 때,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그 웃음을 깊이 있게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 타이밍이나 사람들을 웃게 하는 타이밍. 그래서 개그맨들이 어릴 때 좀 상당히 어렵게 지낸 사람들이 많다는 거 보고, 아, 이 내용이 좀 떠오르더라고. 나는 오직 피로 쓴 것만을 사랑한다. 낡아 빠진 잉크 대신, 펜 대신 그대의 피를 적셔라. 사람들은 그제야 이 피가 그대의 정신임을 알게 되리라. 저, 이건 그냥 뭐 열심히 헌신해서 쓰는 얘기인데 이런 표현 자체가 피를 묻혀라 펜 끝에라는 얘기 자체가 그냥 아무나 할 수 없는 표현이죠. 네. 166페이지. 네. 소득의 정도보다 일의 즐거움을 먼저 따지는 종족이라는 꼭지입니다. 모든 문명국들의 구성원은 소득을 위해 일한다. 그렇죠. 일은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다. 일을 통한 소득의 정도가 일을 선택하는 첫 번째 조건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니체가 살았던 150년, 160년 전에도 니체가 이렇게 봤다는 얘기는 산업혁명 이후에 니체가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과일 생산하는 그 산업혁명 전에는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자신의 그냥 농사 짓고 그냥 그렇게 살았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근데 이렇게 뭐 엄청나게 뭔가 공산품을 막대하게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 지금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뭐 확신이 좀, 뭐, 니체도 태어났기에 이런 생각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166에서 167페이지 마지막으로, 네, 소득의 정도보다 일의 즐거움을 더 먼저 따지는 희한한 인간이 있다. 돈보다 일의 즐거움을 먼저 따지는 희한한 인간이 있다. 그들은 지나치게 일을 가리고 쉽게 만족할 줄 모르는 종족이고 그들에겐 일이 목적이고 일의 만족이 소득의 정도가 된다. 만약 아무리 소득이 많더라도 일 자체에 마음이 들지 않으면 그들은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예술가와 철학자가 이 종족에 속해 있다. 또 이런 종족도 있다. 사냥이나 여행 혹은 사랑에 일생을 바치는 자들이다. 이들은 일의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즐긴다. 특히 과정이 괴로울수록 더욱 열광한다. 만약 이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그들은 쉽사리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가난이나 권태가 아니다. 맹목적으로 반복되는 일이다. 뭐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예, 그래서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예술가나 철학자 뭐 이런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돈의 작고가 아니라 그냥 반복적인 일이다 이러면서 하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저도 철학자이고 싶기도 한데 돈도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도 이렇게 딱 적절하게 니체가 표현을 한 걸 보면 하여튼 좀 성견지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읽었던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